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기출 및 예상문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 중에서 실손보장의 원칙을 설명하고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쓰시오. 그래서 먼저 실손보상이 무엇인지, 보상. 그 다음에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 이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실손보장이라는 것은 이 워딩 속에서 그대로 찾았으면 되겠어요. 실손,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 이런 말이죠.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 이것은 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까? 이득 금지의 원칙. 그래서 실손 보장이 나오면 이득 금지 원칙이라는 키워드가 꼭 나와주면 좋겠죠. 실제 손실을 보상하고 보험으로 인하여서 이득을 얻는 것은 금지한다. 그래서 실제 손실 난 것만 보상해 준다는 원칙,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에서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첫째가 뭐죠? 기평가보험. 두 번째는요, 대체비용보험. 세 번째는 생명보험. 그래서 기평가보험이라는 것은 원래의 보상은 어떻게 주느니까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 시장가격, 그걸로 보상해 주는 거죠.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그런데 사고가 나지도 않은 때, 계약을 할 때 이미 평가를 해서 얼마를 줄게라고 정해놓은 게 기평가보험입니다. 이 기평가보험에 속하는 것이 뭐죠? 골동품이나 미술품 같은 것. 이런 건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도 않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가격이 얼마다 이거 판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서 이 골동품에 대해서는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2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서 평가해서 가격을 정하는 보험, 이것이 기평가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장의 예외적인 경우다. 다음은 대체비용보험. 사고가 난 때와 곳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대체비용보험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금액, 즉 신품가액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조달가액 또는 신품가액을 주겠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돌아가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한 금액이지 이게 생명에 대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면 생명에 대한 사고가 나면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정액보험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보험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계 개념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실손보장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니까요. 읽어보시고서 파악을 해두시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무엇은 서로 거래할 의사가 있으면 성사되는 거지. 그렇죠. 계약은 서로 거래할 의사가 있으면 성사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서 뭐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뭐를? 추가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의 상품 자체가 그 보험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암 몇 개에 걸려 있습니다 라든가 자신에 대한 정보 줘야만 보험회사에서 적정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다르다. 보험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뭐 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죠. 정직할 것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보험 계약 시에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계약회사보다는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 한다. 저는 보고 바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혼자 풀어보신 다음에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 정직, 신의 성실, 최대선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보험의 성립조건 5가지를 적으시오. 여러분이 보험 이론서를 다 읽어보셨다면 뭐 대강 내용은 아실 겁니다. 보험의 성립조건 5가지. 근데 대강 내용을 어렴풋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이걸 써보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적인 제가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이해하고 암기하되 이 암기는 이미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표출하는 거예요. 표출. 자꾸 꺼내 써보는 겁니다. 자꾸 그걸 꺼내 써보면 우리의 기억은 우리 주인이 이것을 중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줍니다. 자꾸 꺼내 써보면 문제를 풀어보고 표현해보고 하면 우리 주인님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암기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두문자 같은 경우를 쓰는 거죠. 이니셜 문자를 따가지고. 근데 잘못하면 이 두문자가 떠다니기만 하지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원의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두문자. 나중에 가면 둥둥 떠다니는데 서로 충돌해가지고 이것이 뭐에 쓰는 두문자인지도 모르고 또는 두문자만 둥둥 떠다니지 두문자의 내용도 모르겠고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두문자는 다 가능하면 이해해서 암기하도록 하시고 꼭 두문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면 자신이 스스로 만드십시오. 자신이 만든 두문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 두문자를 만들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두문자를 만드시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두문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이미지화 되도록 그래야 자기 것이 되죠. 이미지화 되도록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두문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보험의 성립 조건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서울에 성동구에 가시면 마장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장동. 성동구 마장동. 이 성동구 마장동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도살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전부 다 이 소고기 팔고 소갈비집 있고 뭐 이런 것이죠. 성동구 마장동에 가면 성동 한우라는 곳이 있어요. 성동 한우집이. 이 성동 한우집에 얼마나 갈비탕이 맛있는지 그 집에 들어가서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냥 거의 숨도 쉬지 않고 한숨에 확 비워버려요.
이런 그 한우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우집에 간판이 이렇게 있는데 간판이 어떻게 걸렸다고요? 성동 한우. 이렇게 성동 한우집 간판이 이미지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먹고 나면 한 그릇 뚝딱 확 비워버린다. 성동 한우 확 비. 그래서 성, 동, 한우 확비. 성립 조건.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전국에 자동차 가진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이 3사람 가지고 자동차 보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동차 보험 상품을?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동질적 위험, 즉 자동차 사고라는 동질적 위험을 가진 존재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있어야 보험이 성립되겠죠.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그 다음에 한정적 손실이라야 한다. 손실이 무제한 손실이거나 이러면 보험회사가 감당하지 못하고 전부 파산하게 되겠죠. 특별한 때와 곳에서의 어떤 유형의 손실, 이렇게 한정적이라야 한다. 그 다음에 우연적 손실이라야 한다. 이게 필연적 손실이라고 그러면 이걸 감당 못해요. 거기다가 개연성이 있다고 해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거기다 고의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화가 될 수가 없겠죠. 손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 사람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 우연적 손실이라야 한다. 그 다음에 확은 확률적으로 측정한 가능한 손실이어야 돼요.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실. 그래야만 이러한 보험 상품에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가니까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손실이라야 한다. B는 뭐죠? 비재난적 손실이라야 한다. 일반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재난적 손실. 일반 보험에서 재난적인 그런 손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관에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에다가 이제 재난적 손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죠. 이런 재난적 재해에다가 보상해 주니까.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성립 조건 5가지. 성동한우 확 비워버렸다. 그래서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한정적 손실, 우연적 손실,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손실, 비재난적 손실. 그래서 이론서 23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이론서 23쪽에서 확인을 전부 해보시고 가능한 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이해하시고 자꾸 써서 표출해 보시고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까지 가서 기억되도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시되 가능한 본인이 만든 두 문자로 하시되 그렇지 않고 남이 만들어준 두 문자를 사용할 때는 거의 이미지화 되도록 선명하게 떠올라서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 없는 이런 것이 되도록 그 두 문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보험의 순기능. 보험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보험의 순기능. 이런 다른 것에서도 한 번씩 봤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보험 들어 불타서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보험금 받아가지고 이걸 회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실 회복이라는 것이 먼저 가장 큰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불안이 감소되죠. 그래서 불안 감소.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은행에 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니까
그 뭐 돈도 많지 않은데 불나가지고 다 타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오시면 우리가 대출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들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 신용력이 증대된다. 왜? 불이 나도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받아가지고 다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력 증대. 그 다음에는요.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보험자, 여기가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럼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이런 보험 계약자가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되겠죠. 이 자금을 가지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의 마련. 뭐가요? 보험의 순기능이요. 다섯 번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의 입장에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품을 개발하면 정말 굉장한 이윤을 창출할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품에 소위 말해서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래서 이 상품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럴 때 이 위험을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재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인적 자원도 되어 있고 모든 자원이 다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위험 때문에 우리가 이 새 상품에 진입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새 상품에 대한 위험을 보험이 감당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을 풀 가동하는 데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위험 보험을 들 때마다 위험 의식이 고양되겠죠. 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이런 위험 의식을 고양시켜서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험의 순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회복, 불안 감소, 신용력 증대, 투자 재원의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그 다음이 위험 대비 의식 고양, 고취. 늘 위험에 대비하는 이러한 의식이 고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역기능. 역기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화면에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역기능은 아무래도 부대 비용,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보험을 운영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험 사기 같은 범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일어난 것도 과대하거나 부풀리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좋지 않죠.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비 같은 이러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보험 사기 같은 일종의 이 범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대, 부풀리기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래서 순기능에는 손실 회복, 불안 감소, 신용력 증대, 투자 지원 마련,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그다음에 보험의 역기능 그러면 사업 비용 발생, 보험의 사기 증가,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이걸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먼저는 이해하십시오. 충분하게. 그런 다음에 쓰는 데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막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어떻게 된다? 표출을 해야 된다. 해도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두 문자를 써서라도 해결을 하시되 뭐 이것까지는 제가 볼 때에
두 문자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불타면 보험금 받아서 건물 지으면 돼요. 손실 회복하죠. 보험 들어놨으니까 다리 뻗고 좀 잠을 자죠. 불안이 감소됩니다. 은행에 가서도 뭘 믿고 대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보험 든 증서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불이 나도 우리는 보험 들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력 증대가 되겠죠. 투자 재원. 한 사람의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 1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투자 재원이 돼요. 이것을 기업에다가 대출해주는 그런 투자 재원이 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다음에 안전의식 고양. 그래서 이 정도는 눈 감고 한번 써보시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몇 번 써보시면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보험의 역기능, 사업비용, 인건비 같은 사업비용 들어가죠. 보험 사기 증가. 그래서 범죄가 상당히 만연하기도 하고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 가지고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의 순기능. 이 부분은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손실 회복. 그렇죠. 보험금 타가지고 새로 건물 지으면 화재가 났다 할지라도 원상 회복되는 거죠. 불안 감소. 안심하고 경제생활할 수 있다. 다리 뻗고. 보험 들어놨으니까 불안이 감소되겠죠. 신용력 증대. 대출 받으러 갔더니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왜? 불나버리면 당신네 회사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험증권 가져오세요. 그러면 보험증권 가지면 이게 신용력 증대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다수의 계약자. 내가 한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 10만 명이 냈다 그러면 거액의 자금이 형성되겠죠. 이것을 기대 수익이 높은 것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거대한 자금이 되면 이걸 기업에다 빌려주고 빌려줄 수 있는 뭐가 되죠? 투자 재원이 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기업에게 대출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기업.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기대 수익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다만 손실이 우려돼서 못하고 있다. 인적인 네트워크도 다 돼 있고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이 다 돼 있어. 근데 위험 때문에 못한다. 이것을 보험이 손실을 해소해 준다면, 위험을 해소해 준다면 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자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를 하겠죠.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안전 위험 의식 고양 한번 읽어보시면 보험에 드는 순간부터 이런 안전 의식이 고양되겠구나 하는 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꾸 꺼내서 써보시면 기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험의 역기능도 마찬가지죠. 보험의 역기능. 사업비용이 발생한다. 인건비 같은 거, 수수료, 임차료, 이러한 인건비가 발생된다는 거, 즉 사업비용이 발생된다는 거, 이게 보험의 역기능 중에 하나죠. 다음 보험 사기의 증가. 이게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회 질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처리한다. 자꾸 부풀리고 과잉되게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이러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이론서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 표출, 그래서 장기 기억까지 갈 수 있도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험자 대의의 원칙을 설명하십시오. 보험자 대의의 원칙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와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 대의의 원칙. 자,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기계도 다 망가졌습니다. 남는 것은 고철만 남았어요. 잔존물. 고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멸하고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이 잔존물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권을 대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집을, 이 갑의 집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불을 내버렸어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 탔는데 1억의 보험이 들었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을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억 받고 다시 소송 걸어가지고 갑이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1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고 불타버린 다음에 2억을 받은 거예요. 1억짜리 집이 2억이 됐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이득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즉 불나가지고 돈 버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대위를 한다? 보험자가. 이 보험자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와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청구권 대위. 그래서 대위가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거론해 줘야 됩니다. 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그리고 이 내용을 약간 압축해 가지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봅니다. 그걸 압축했습니다. 자, 보험자 대위 원칙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 역정하여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까 말했죠. 공장이 불탔는데 다 불타버리고 기계도 다 망가졌는데 뭐만 남았더라? 기계가 고철이 돼가지고 남았더라. 이 고철도 돈이잖아요, 팔면. 그러면 이 고철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집을 화재보험 들었는데 을이 와가지고 집을 불질러 버렸다.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불법 행위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중의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득금지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대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험자의 재산이 돼야 된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 목적물 대위, 즉 잔존물 대위에서는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에요. 다 타버리고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그 고철에 대해서 다 타버린 그 기계, 고철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 대위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아까 불질러버린 을에 대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험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시되 키워드는 뭘로 잡는다?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다. 잔존물 대위 그러면 전체가 불타버리고 전체를 지급한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 대위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구권은 아까 불난 거 얘기했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자의 의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보라 이 말입니다. 먼저 보험자의 의무, 계약을 할 때는 뭘 해야죠? 설명 의무가 있죠.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설명 의무. 그 다음에는 사고가 났으면
보험금 줘야죠. 보험금 지급 의무. 그 다음에 아직 보험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합니까? 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지켜야 될 보험 재정 건실화 의무. 회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겠죠. 망해버려가지고 10만 명의 보험 계약자들에게 전부 이제 떼먹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 보험 계약할 때 이 보험은 어떤 계약이며 어떻게 보험금을 탑니다. 이 설명 의무가 있죠. 이미 1차에서 이미 본 거죠.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 재정의 건실화 의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 보험 계약자에게는 보험에 들려고 할 때 먼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해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죠. 암 경력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다. 15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지금은 다 완치됐습니다라든가 이런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단 보험 사고가 일어나면 통지 의무가 있죠. 이렇게 보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통지 의무. 세 번째는 위험에 대해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손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이미 일어났다면 최소화시키는 경감 의무.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자기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보험 사고뿐만 아니라 위험이 변경됐을 때도 통지해야 됩니다. 위험 변경 시에도 통지할 의무가 있고 위험 유지 의무가 있으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 상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손해방지 경감 의무 이 세 가지가 보험 계약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를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도 좋고요. 바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보험자의 의무 그래가지고 설명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재정 건실화 의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살짝 써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반드시 이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 의무,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 재정 건실화 의무. 이렇게만 들어가줘도 거의 점수 나옵니다. 앞대가리만 들어가줘도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통지 의무에서는 이렇게 세분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위험이 변경 증가됐을 때 통지한다든가 위험 유지 의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하는 것.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 상법상으로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 정도 적어주시고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에 대해서 보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재보험의 기능 4가지를 서술하시오. 우리 농업재보험은 어떻습니까? NH손보에서 원보험사라고 하죠. 원보험사가 있고 이 원보험사가 국가가 재보험사가 되죠. 재보험사에게 다시 재보험을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져야 되는 한 회사가 져야 되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죠. 위험 분산의 기능이 있다. 두 번째는요. 원보험자가 재보험이 없다면 나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든가 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재보험을 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파가 늘어날 수 있죠. 캐파시티가. 그래서 더 많은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도 하는 이러한 마케팅 능력이 강화된다.
동시에 이것은 이러한 마케팅 능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원보험사의 경영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만약에 국가가 재보험을 안 들어준다고 해보십시오. 원보험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해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할 수가 없겠죠. 경영은 불안정하고 새로운 상품은 내놓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재보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의 기능, 마케팅 능력의 강화의 기능, 신규 보험 상품 개발의 기능, 경영의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보험 기능의 4가지를 서술하시오. 위험 분산. 이렇게까지 써주셔도 좋고 그냥 위험 분산이라고 멍뚱이에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다면 더 좋겠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보험자의 인수능력, 즉 캐파를 늘려준다. 그래서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킨다. 경영의 안정화를 가져온다.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촉진한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하신 것을 기억으로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농업재해인지 농업재해보험인지 필요성인지 특성인지 기능인지 이런 것들에서 분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농업재해보험이 왜 필요하냐라는 4가지 이유를 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국가가 돈을 대주는 이런 재해보험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걸 쓰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농업 부분의 위험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생가재인이라고 그랬죠. 생산적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 이런 위험이 농업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때문에 어떻습니까? 농업 경영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농업 경영은 어떻다?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일반 민영회사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재해보험이라는 특수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개입해서 정책보험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재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어떤 거예요?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이러한 특수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은 호남지방 전체를 휩쓸어 버린다든지 태풍이, 이래서 일반 민영회사가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이러한 농업재해의 특수성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라는 이러한 보험을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써보라는 게 이게 농업재해 필요성 4가지 할 때는.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어떤 그 국가적 재난이 닥치죠. 그러면 국가에서 긴급 재난 지역 그래가지고 하긴 해요. 그런데 국가적 이런 재해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 국가가 재해 대책하는데 뭐가 하느냐. 근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별 농가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재해 필요성 4가지, 높은 농업 경영의 높은 위험성, 농업재해 특수성, 국가적 재해 대책의 한계가 있다, WTO 협정 허용 대상 정책. 죄송합니다. 제가 멈췄다 해가지고 이걸 지금
놓친 것 같네요. WTO 협정 대상 정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은 이론서 63쪽을 꼭 참조하십시오. WTO 체제가 되면서 가격 정책은 쓰면 안 되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깨 100g에 100g의 가격을 얼마라고 할까요? 뭐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까지 매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만 원에 풀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정책을 쓰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대신 파타제로 참깨를 수출하는데 100g에 1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것이 만 원이에요. 그러면 파타제로 무역을 성사시켰던 게 의미가 없겠죠. 참깨가 돌아가 중국산 참깨가 팔릴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에게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격 정책으로 만 원에 내버리면 중국 참깨가 돌아서 15,000원에 팔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TO 체제에서는 이러한 가격 정책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다만 허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농가에게 직불제로 주는 가격하고 돈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정책보험, 보험료를 대주는 거. 요것은 허용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정책보험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80% 정도의 보험료를 대줘가면서까지 또 NH 손보에다가 그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다 대주면서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WTO 체제에서는 WTO 협정의 체제에서는 가격 정책은 쓸 수가 없는데 허용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직불제하고 정책보험이다. 그래서 농업보험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이 나오게 된 배경, 이 배경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4가지. 그래서 높은 위험성, 농업 경영이 높은 위험성인데 생가재인, 생가재를 먹고 있는 어떤 도인 연상해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농업재해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성, 동시다발성, 예측 불가능성, 계절성, 불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민영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적인 보험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설명해 주면 되겠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적 재해 대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농업재해 대책은 재해 복구 지원 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장하는 데는 미흡하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WTO 체제에서 가격 정책은 쓰면 안 돼요.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직불제하고. 그래서 FTA 직불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이게 정책보험으로서 국가가 50%를 보험료를 내주고 지자체가 보통 한 30% 정도 내주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뭘 내준다? 인건비 등이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을 다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정책보험을 운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왜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지와 정부가 정책보험으로 운영해야만 하는지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 이 문제도 위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낸다면은 아주 이제 문제로서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쪽의 출제위원들은 대학 교수잖아요. 이론 부분의 출제위원은 대학 교수입니다. 실무 부분은 대부분 이론 부분은 대학 교수들이고 이 실무 부분은 주로 누가 출제를 합니까? 손해평가사는 한 명도 없어요. 출제위원회. 거의 대부분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손해사정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격상하여 높일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겠죠. 예, 조금 뭔가 있는 채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예, 농업체보험은 왜 자유시장 경제에서 지금 민영보험회사에서 이걸 못 다루고 꼭 정책보험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 이거죠. 그러면 일반 민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거, 이것이 일반 시장 수요가 되죠. 민간 시장에서 시장 수요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어때요? 보험은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근데 수요 곡선 돈이 없어요. 농민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 둘이 만날 길이 없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죠. 한번 일어났다면 보험회사가 거덜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험료를 내고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다가는 국가가 뭘 대주죠? 부대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을 대줘서 이 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S-로.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는, 농민들에게는 뭘 대주죠? 보험료에 지자체하고 합해서 7, 80%, 약 80%의 보험료를 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방으로 이동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수요 곡선 T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물량으로 P와 Q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S측에도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대주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 수요자 측에도 대줘가지고 수요 곡선을 상방 이동시켜주고 해서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수요와 가격이 결정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풀어주고 설명해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이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압축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론서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면 이 만나는 점에서 거래가 성사된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보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않는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쪽에서는 공급에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부대 비용을 공급해주고 이쪽 수요 곡선은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보험료 등으로 보존을 해준다. 그래서 두 곡선이 만나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도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만 써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공급 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켜서 S1으로 이동시켜주고 여기에 있던 수요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P와 Q가 결정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정책보험으로서 농업재해보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써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농업재해의 특징이 아니죠. 이걸 잘못하면은 농업재해 특징 5가지 이렇게 봐버리면 뭐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이거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틀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농업재해의 특징이 아니라 농업재해 보험의 특징.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다 써놓고서 점수 하나도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의 특징인지 농업재해 보험의 특징인지 꼭 구별해 두시고요. 자, 농업재해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이제 봤지만 이 농업재해보험이 다루고 있는 것은 다 뭡니까? 재해를 다루는 거예요. 자연재해. 이거는 민영보험회사에서는 다 자연재해는 제껴버려요. 이게 자연재해 보장했다가는 보험회사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다 제껴버리는데, 이 농업재해보험은 다 제껴버린 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이게 첫 번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이 자연재해는 어떻게 오냐면 한 번 왔다 하면 호남지방 절대 뭐 전체 경상도 전체를 휩쓸어 버려요. 폭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손해평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 평가하는 주체가 뭐냐면 이게 생물체 살아있는 작물이죠.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이 생물체이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평가가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확 뭉쳐버려요. 그래서 평상시는 평가사들이 놀고 있다가도 태풍 한번 지나가면 전 인원을 다 동원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일시에 일어난다.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평가에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죠. 평가 체계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평가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보험료 이런 것에서 차별화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좀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위험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해서 개별로 보험료가 책정돼야 되는데, 이 재해보험은 어떠냐면 개별도 조금은 작용하지만 주로 지역별로 책정을 해요. 시군별로 이 보험료를 책정한다고요. 즉 여기는 서리가 많이 피해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서리에 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보험료를 내고, 지역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 지역 시군별로 다 보험료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자기는 여기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 지역 농사 짓는 이유만 가지고 나는 매우 위험관리를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를 낸다든가, 그래서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영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보험료를 많이 추가적인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험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가난한 농민들을 보호한 거다 보니까 이 영세 농민들에게는 좀 더 보험료에 추가 부담을 해준다라든가,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이런 특색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험은, 죄송합니다.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이다? 물보험이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보험은 물보험이다. 인보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다 물건 취급을 하는 물보험이다. 그 다음에 이 보험은 이 생물이 어떤 지점에 이르기까지, 심어서 수확하기까지라든가 또는 수확 적기까지라든가, 이렇게 이 기간이 단기 소멸보험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험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국가가 재보험 사업을 하는 그런 보험이다. 재보험 사업. 이런 것들을 그 특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서 69쪽에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담보 위험이 다른 민보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자연재해를 전부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다?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늘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평가 인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손해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보험료가 개인별로, 위험도가 높은 개인별로 위아래로 내린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내린 게 아니라 지역별로, 시군별로 책정을 하더라. 그래서 보험료 체계에 대한 차별화의 곤란이 있다. 그 다음에 경제력했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차등,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 보험 자체가 가난한 영세 농민들을 위해서 있다 보니까
영세 농민에 대해서는 지자체 보험료에도 추가 지원에 차별을 두더라. 그 다음에 이것은 물보험이다. 그 다음에 어떤 농작물의 이 이식으로부터 수확할 때까지 라든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그 다음에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재보험 사업이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가지를 썼지만 5가지 쓰라 그러면 정확한 거 5가지만 써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업재보험의 특징, 주요 담보위험이 자연재해다. 그래서 민영보험사에서는 뭐한다? 자연재해는 피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작물 재보험은 담당 주요 피해 보전이 자연재해를 주요 담당으로 한다. 그래서 특수한 보험이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어려움에서는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특성상 그 시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피해를 입으면 단기간에 평가를 집중해야 되는데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평가 인력을 배치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단기 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율이 각 개인에 따라서 위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그래서 어떤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영세 농가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제력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 그리고 물보험이다.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재보험 운영이다. 이런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가지를 쓰시오.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그러면 아까 보험의 기능 5가지하고 크게 다르진 않죠. 몇 가지 특색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첫째는 농업재해보험에 들었으니까 손실을 입으면 손실 회복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손실 회복이 되다 보니까 농가가 은행에 가서 대출 좀 받으려고 할 때 농업재해보험 들으셨습니까? 예, 태풍 한번 와버리면 농작물 다 쓸려가는데 이 집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해보험 들었냐? 그럼 들었다 그러면 농가 신용력이 확대되겠죠. 세 번째로 이러한 농가가 잘 되면 이 농가가 이렇게 해서 안정화되면 보험을 들어 안정화되면 이 농가가 속한 이 지역사회, 시군, 지역사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정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안정화되다 보면 이 밖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투자하기가 쉽겠죠. 예, 투자 기회의 촉진, 농업 투자의 증가,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농가들이 이렇게 안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국가 정책을 펼 수 있겠죠. 안정적 국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농업 투자의 증가했고 국가 정책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더 나간다면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재해 대비 의식. 그렇죠? 재해 대비 의식의 고치. 이것은 일반적인 그 보험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식량 공급의 기여. 농가가 안정되니까 식량 공급의 기여. 이런 것까지. 5가지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아는 거 5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가지를 쓰시오.
재농가의 손실 회복, 신용력 증대, 이 재농가가 완성되니까 농촌 지역 경제사회가 안정화된다. 국가적으로도 안정적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농가가 있으면 지역사회,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돼 가는 거죠.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 안정에 뭐 공급이 기여한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농업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재대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5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론서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색깔을 칠했습니다. 재농가의 손실의 회복이다. 그래서 손실의 상당 부분을 이 보험금 받아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가의 신용력 증대다.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리려고 하니까 올해 농사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재보험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력이 확대되니까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 농촌지역 경제 및 사회 안정화. 농가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도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니까 그 일대 지역에도 안정화가 오겠죠. 농업정책을 안정적으로 국가도 이러니까 추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대비 의식도 고취될 겁니다. 재발생을 대비하는 그래서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농가가 안정되니까 농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 식량 공급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좀씩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지역사회로 가보고 국가적으로도 가보고 범인류적으로도 가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땡겨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려고 할 때는요.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시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 이해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정립하셔야 돼요. 자, 역선택은 어느 때 주로 발생하냐 하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시. 근데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 계약 체결 후 발생하게 되죠. 즉 역선택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나는 전에 암에 걸린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지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보험회사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려는 사람들이 전부 이 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보험료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고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탈 사람들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만 보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택하고 싶은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안 택하고 싶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역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택하는 역선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고지 의무와 함께 생각해보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도덕적 해이는 일단 보험에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든 말든 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손해방지 즉 사고가 안 나게 하려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대해서 해태하게 돼요. 이게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것은 계약 체결 후에 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역선택은 계약 체결하려고 할 때 주로 고지 의무와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시오 라고 할 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는 보험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계약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그때 역선택이 나온다. 그리고 보험에 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걱정할 거 없다 해서 위험 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 도덕죄가 발생한다. 역선택을 다시 설명하면 역선택이란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즉 위험 발생 확률이 보통 이상의 사람들만 전부 뭐 하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근데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면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높은 현상, 이걸 가리켜서 역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자는 사고의 확률이 낮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원하지만 막상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고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역선택이다. 이러한 역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균적인 사고 발생 확률이 기초에 보험료를 산정하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보게 된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고 비싼 보험료로 인해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악순환이 빚어지게 될 수 있다. 이걸 이대로 외워서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키워드를 잡고 쓰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으로 키워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일단 보험에 가입했어요. 계약 체결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런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도덕적 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서 20쪽에서 가져왔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표현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 PDF 파일은 동영상 하단 주소에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